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훅 오늘 목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기자들에게 하나의 교과서적인 또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신 조갑재 선생님, 우리 한국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조갑재 선생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오늘 조성식의 훅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은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오늘이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한 지 네. 만 44년 딱 1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해방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적 괜찮습니다. 예.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일천한데 저는 30년 조금 못 되고요. 충분합니다. 아니 뭐 다른 직업을 저도 가져본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 선생님 이렇게 나이 들으셔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야, 이게 참 진짜 한국에도 이런 기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취재하고 또 왕성하게 보도를 하는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사실 조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보수 우파 이거 이제 대명사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매체에 있을 때는 저하고는 조금 좀 안 맞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순간에는 기자에서 사상가로 변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요. 우선 지금 오늘은 주로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게 사실 제일 뭐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고요. 아무래도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한국 보수의 문제점과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 조갑재닷컴에 또 글을 마침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자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볼 질문이었는데, 탄핵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또 하야도 주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뭐 하야는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렇죠. 예, 뭐 시기적으로 그렇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예.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또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보수 우파들 진영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는데, 우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마침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8가지나 됩니까?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파면 판례가 있다는 거죠. 파면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수호 의지 결렬,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였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 결렬하는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국민 계몽용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헌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을 어긴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이건 탄핵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대국회 통보 생략하고 해서 절차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한 포고령 1호가 가진 위헌성, 그리고 국회의장 등 요인 체포령의 불법성. 여섯 번째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 점거의 위헌성과 부정선거 주장의 허위성. 이 행위는 작년 총선에 대한 불복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 이미 이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복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거죠. 또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상의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촉구함으로써 탄핵 기각으로 정부에 복귀할 경우에 제2, 제3의 계엄 선포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면은 전원 일치. 전원 8대0을 예상하십니까? 반면으로 예상합니다.
뭐 사실 이게 꼭 8대 0이 아니더라도 탄핵 가결은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뭐 6대 2가 돼도 되고 예. 7대 1도 돼야 되는데 아마 근데 가능하면 이제 전원 일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되게 이제 만장일치를 그렇죠. 어떻게든지 하려고 자꾸 이 하겠죠. 보수 성향 예. 헌법재판관들에게 기대를 거는데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일수록 헌법 수호 의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8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하나가 사실 다 중대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뭘 보십니까? 저는 가장 황당무계한 게 예.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또 포고령이나 그다음에 이 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작 차원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언론 보도로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작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렇죠. 초기 담화문 안 뭐 나옵니다. 거기도 없죠. 안 나와요. 예.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국회보다도 먼저 출동시켰고 국회에 보낸 병력보다도 더 정예 병력을 거기에 보냈어요. 예. 그리고 30몇 명의 선관위 요인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뭐 야구 방망이도 들고 가가지고 예. 위협하고 더구나 서버를 떼내서 가지고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준비도 훨씬 더 먼저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작년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부정선거로 진 거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다.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이런 망상이죠. 그죠? 네. 망상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까도 짧게 언급했습니다만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복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이제 조 선생님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쪽에서 주장하는 이 선거 부정, 여기에 대해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죠. 0.00001%의 가능성도 없고. 근데 뭐 그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좀 알만한 사람들도 뭐 지금 꽤 거기에 상당히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른들의 약 30%가 예. 그게 넘어가고 보수층에서는 반 이상이 지금 속고 있는 걸로 통계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지내던 예비역 그 장군들, 예, 취재원도 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언제부터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 뭐 배웠느냐, 많이 배웠느냐 차이가 없어요. 또 직위가 높으냐, 낮으냐 차이가 없고, 이건 다분히 인성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인성.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외골수냐, 그리고 지나친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건 가공할 사태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선거 결과, 지난해 4월 총선요, 뭐 압도적으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에 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더 아마 그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선거에서 지니까 핑계 대기 위해서 부정선거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근데 작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특히 투표 2달 전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네. 2,000명, 그게 의사 집단, 의사표가 한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표가 되는데, 이 100만 표가 이탈하는 바람에 진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잘못해서
들어오니까 더 핑계거리를 찾았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음모론에 귀가 솔깃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아요. 하긴 뭐 그 무속에도 그렇게 심취하고 하는 걸 보면 역술가도 많이들 만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좀 기본적인 어떤 성향의 그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주술과 음모론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패배를 합리화하려는 이런 어떤 그 의도와 또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더욱 거기에 더 빠진 게 아닌가. 이건 결국 망상적 계엄인데, 망상. 예. 아마 국제사회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속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거 30%면 사실 뭐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로 어른 중에 1,500만입니다. 예. 1,500만 명을 바보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한 한 바보로 만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족사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몽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인이 계몽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음모론자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다든지 하여튼 이 음모론에 빠진다는 것은 일종의 사교를 믿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부터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걸 못 느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확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대화하다 보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느껴지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부끄러움 없이 해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무례해집니다. 아니 1,500명을 그런 사람으로,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 총선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국에서 딱 정리가 됐어요. 그 전에 4년 동안 주장하던 사람이 전번 총선을 완벽하게 했거든요. 개표를. 그리고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도입을 했습니다. 2,800만 표를 개수를 했는데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었다고, 착오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음모론자들이 이제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숙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하니까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또 이쪽 뭐 이제 음모론자들도 그렇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투개표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금 이제 수작업을 하고 그걸 곁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수개표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뭐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에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전자개표니까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해킹이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철저하게 수개표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또 가공할 사태예요. 작년 4월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낙선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된 거다. 거기에 속지 마라 해가지고 선을 그어야 될 의무를 가진 집단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미 자기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선관위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전 투표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래서 뭐 본투표일을 3일간 늘린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우리가 뛰어본 사람들이다. 우리가 뛰어본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뭐 부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
있으니까 질문 드리면은 그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이제 다른 진영에서도 또, 심지어 저도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책을 읽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사전투표제 부작용이 많아서, 차라리 본투표를 뭐 한 3일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그들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좀 타협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게 사전투표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틀 동안은 아무 데 가서나 할 수 있고, 또 자기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게 투표율을 좀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본투표 3일로 하면은, 그 이제 3일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는 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낭비고 그만큼 떨어질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국민의힘은 결정적 지금 잘못을 한 게, 이래 되면 투표율을 낮춥니다.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고 사전투표 안 된다고 주장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아니, 투표해봤자 표도둑, 사전투표는 더불어 안 된다. 이러면 투표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을 때 당시 민주당이 이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전략이나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참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가적 재앙이에요. 그 어디 뭐 방송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번 그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진영 간 대결이 벌어졌는데 이게 음모론 세력과 맨정신파의 대결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 네, 맨정신파란 말이 제가 아주 만든 재밌는. 윤석열이 만든 말이 뭐냐? 맨정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맨정신파 대 음모론파의 대결이 우선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질 것이고, 만약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그 선거는 음모론 대 맨정신파의 대결이 되고, 또 호언 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의 대결이 되고 해가지고 과거의 좌우 개념하고 조금 다른 선거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우스갯처럼 그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고, 뭐 이제 조금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상식과 비상식, 뭐 그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적나라합니다. 맨정신과 음모론. 근데 그 지금 이제 조갑제 TV도 하시잖아요, 유튜브. 조갑제 TV, 조갑제닷컴 뭐. 뭐 구독자가 50만이 넘던데. 일찍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그러시군요.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막 하시면 그 뭐 항의 댓글이나 뭐 구독자가 이탈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구독자 이탈은 별로 없어요. 뭐 별로 많이 늘지도 안 하고, 뭐 그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아니 지금 대개 보수파들 그 유튜브들 보면 대개는 이제 상당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을 압도적으로 많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마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하고 정규재. 그러니까 몇 분 안 되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하고. 그다음에 저 중앙일보 논설위원 했던 김진 논설위원. 세 사람. 말고 뭐 있긴 있겠는데 우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사람이 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뭐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팩트를 중시하니까. 이 직업군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넘어가는 직업군이 있어요. 학자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특히 교수들, 예. 교수들은 뭐 이거 이론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통계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정선거 참고로 부정선거 음모론의 출발점이 사전투표입니다. 예. 사전투표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너무 낮다는 거라.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받은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라. 예.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착각하는 게 통계에서 모집단 있잖아요. 예. 모집단이 다르다고. 사전투표한 집단과 본투표한 집단은 달라요. 예. 나이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라. 왜냐? 같은 지역구에 사니까 같아야 된다.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근데 그걸 우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이게 제일 지금 억울한 게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시간 낭비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입니까?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남의 시간을 뺏는 건데. 예. 그리고 그 뭐 이제 전에 또 어디 글에서 쓰신 걸 제가 봤던 하여간 그 이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그 손실, 국민에게 끼친 그 예. 피해도 뭐 금액적으로도 엄청나다고 다 이제, 나옵니다.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한 것은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걸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무지무지한 지금 인명피해가 생기는 걸 보고 반드시 이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사를 썼어요. 예. 쓰고 의료 대란 이것만 해도 충분한 탄핵감입니다.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사실도 부정했는데 지금 남은 결과는 뭐냐? 1년 결산을 하면은 매년 2,000명 늘린다고 하다가 원래 전문의가 배출이 2,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이탈해버리니까 전문의 시험 칠 사람이 없는 거라. 예. 그래서 2,700명 배출을 하다가 원래는 500명만 배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명 늘리려다가 2,000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예. 이걸로 끝났습니까? 초과 사망자, 제대로 치료, 특히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초과 사망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의사 출신 김준 의원이 계산한 게 보면 대충 1년 잡았을 때 한 6,000명 될 것이다. 요거는 일단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세계적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빅5라든지. 네. 대학병원의, 11개 대학병원의 누적 적자가 한 5천억대예요. 네. 서울대학병원 1,000억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당겨선 돈이 근보재정에서 주로 나와가거든요. 예. 근보재정에서 약 3조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근보재정은 치료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건 완전히 유용입니다, 지금. 예. 뭐 이런 등등. 그런데 또 의과대학이 1년 동안 완전히 물 닫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제 수치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더 실감이 나는데. 근데 조 선생님은 그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거 자체에도 반대를 하시나요? 한국 의사 수는 오히려 남아 돈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의료계 주장에 거의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다만 필수 분야에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그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외과 의사도 성형외과 일을 하고 해서 부족한 거고, 그거는 그 몇 가지의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을 해야지 의사수를 늘리면 안 돼요. 늘리더라도 한 300명, 400명은 몰라도 한꺼번에 2,000명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도 뭐 지금 뽑고 있는 정원의 67%를 늘린다고 하면은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이런 식의 인사정책을 쓰면은 그 기업 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67%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래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게 또 주술적인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특히 그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집착했다는 것은 그분하고 통화해본 김중건 교수의 증언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그게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불렀다고 봅니다. 그게 총선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고령에 느닷없이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아마도 전공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국가심청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뭐 계엄 포고령에 의사들 처단한다는 말이 나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기록이 아닌가 처음이죠. 자, 그 윤석열 대통령 또 보면 조 선생님도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헌법에 참 무지하다. 맨날 말은 그 헌법 소를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검사 출신답게. 근데 오히려 헌법을 잘 모른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그 시스템을 스크린하라고 지시했다. 계엄법 7조에 의하면은 계엄령이 펴지면은 계엄군이 정부와 사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계엄법 7조에는 계엄군이 정부와 사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선관위나 헌법재판소나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독립기구에 관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선관위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법도 아니잖아요. 독립기구죠. 그렇죠. 헌법상. 또 헌법 제77조도 계엄이 펴졌을 때는 정부와 사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뭐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회에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어떻게 계엄령을 펴면서 제일 중요한 계엄군의 그 한계에 대한 걸 모르고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합니까? 그때까지도 헌법 안 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언론이 그 점을 딱 집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걸로 사실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끝났다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계엄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 건넸다는 쪽지 있잖아요. 그 쪽지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국회를 해산할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를 습격해가지고 자료를 빼내와가지고 거기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조작을 하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망상을 하고 있었던 같은데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언급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국회 해산권은 전두환 정부까지는 있었거든요. 제50하고 헌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아니,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것 같으면 몰라도 아니 비상대권과 관련된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해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참 들을수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헌법에 무지했다는 사실.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비상겸이 발동 요건부터 해서 이게 뭐 헌법 77조 그다음에 개헌법에도 뭐 여러 이제 각 조항에 보면 근데 지금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건부터 해서 뭐 국회 통과 부분도 위반한 것 중에 뭐 저는 바로 해산도 안 했고 또 별로 다루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랬어요. 정치 중립이 헌법 제5조에 딱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반했잖아요. 예. 왜 총뿌리를 국회의원이나 민간인한테 됩니까? 이건 국군에 대한 모독이에요. 지금 이번 사안에서 제일 큰 피해자가 국군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군대 아닙니까? 건국의 초석,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무력, 민주적 무력이지, 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그렇게 해왔고, 세계적 강군인데, 어떻게 병정놀이 같은데, 그것도 국민들 계몽용으로 또 야당을 겁주는 데 씁니까? 이 군대를. 그러게요. 대한민국 군군의 역사적 역할은 저는 20세기에 이스라엘 군대, 터키 근대화를 뒷받침한 아타투르크의 군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세계적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군대를 파괴하고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문명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제도가 있어야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 그럼 이제 탄핵 그 어떤 심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명 대 반문명의 대결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면이 있죠. 예. 문명 파괴 세력과 문명 수호 세력이라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문명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 그다음 법치 아닙니까? 예. 여기 하나 더 붙이면 과학인데, 사실, 법치, 과학을 존중해야 문명이 발전하는데, 헌법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을 부정하는, 이게 문명 파괴죠. 그런 거예요. 그 뭐 과학만 빼면 사실은 그 이제 사실 뭐 그다음에 법치 이런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람, 그 출신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실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될 텐데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이 취임사 때 반지성주의를 네, 개탄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반지성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자기 집무실에다가 그 알아요. 명패처럼 해가지고 구호 하나 적어놓은 거. 예. 그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의 유명한 모토인데 벅 스탑스 히어거든. 벅 스탑스 히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거 아니고 지금 요새 보면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요, 참. 뭐, 속된 말로 모양 빠진 단어인데, 참, 마지막이라도 좀 그런, 뭐, 최후 진술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그럴 텐데, 아이고, 뭐.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이거는 무조건 지금 이제 탄핵
결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그 주말에 탄핵 반대 집회가 뭐 점점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논리가 이렇게 지금 자꾸 많이 나올수록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 수가 있다. 헌재는 정치적인 재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로만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걸 자꾸 보여준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거기에 어떤 그 힘을 자꾸 얻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약간의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한 10대 1로 말이죠. 10대 1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약간 고민을 할 거예요. 약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도 파면 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지금 보면 여론에서 탄핵 찬반이 거의 6대 4 정도 되잖아요. 그죠? 6대 4 아니면 6대 4.5 정도의 비율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예. 아, 근데 4만 해도 사실은 높죠. 아, 이것도 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비정상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게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그렇죠. 나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황당무계한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캠페인을 벌리니까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5명이 죽고 그래 놓고도 또 대통령이 되고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화당원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요.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 요사의 음모론은 과거의 음모론과 다른 게 과거의 음모론이라는 게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음모론입니다. 그냥 이 재미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 반사회적인 게 없었어요. 그 뒤에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도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음모론이 폭력화돼요. 정치적 음모론으로 가면은 힘이 있어요. 다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 중에는 뭐 꼭 그거를 믿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그렇죠.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 108명 중에 난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아, 실제로는? 실제로 한 명도 없는데 이제 그 세력을 이제 편성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당권이나 잡아볼까 아이고 참. 하다가 결국 저 세력에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정치인이 음모론과 손잡는 순간 그 정당은 나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정당이라면 뭐 좌파 정당이라면 계급 투쟁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보수는 사실과 법치 자유인데 이걸 포기하고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뭐 음모당이 되고 뭐 사회 집단 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지금 한국 정치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질적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참 특이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게 참 한국 역사에서도 기록적인 일인데 사실은 뭐 우리 국민의 절반 좀 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통령을 선출한 거고요. 또 우리 조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서도 아주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매섭게 비판하고 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영웅, 그 어떤 슈퍼스타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축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칭송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아주 매섭게 이제 비판하시는 입장이 됐는데, 그거는 아주 우선 문재인 정권의 성격인데요. 제가 지난 몇십 년의 정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뿌리는 사실은 해방 공간의 그 한민당이거든요. 예. 한민당은 아시다시피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우리 뭐 보수 정당 보수 정당을 출발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건국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을 배척을 해오고 만만한 자유당을 만드는 바람에 이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야당이 된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 총재 있을 때도 우리의 뿌리는 한민당이다. 우리는 보수다. 우리가 진짜 보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수란 말이 사라지고 진보란 말이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우리는 좌파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아주 친북적이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금 들어 나가서 친북 정도가 아니라 저는 종북 쪽으로 갔다고 봐요. 종북 쪽으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느끼는 불만과 공포감은 극에 달한 거지. 그때 나타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수사를 보고 거기에 기대를 건 겁니다.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면은 보수 세력 안에서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다니까 2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조국 수사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될 때까지 2년이 안 걸렸다고요? 뭐 그런 셈이죠. 네. 뭐 사실은 3년 정도 정도인데 걸렸네. 네. 조국 수사가 2019년에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오르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 건 맞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한 것보다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다. 대안이 없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그 선택에서 윤석열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주장이라든지 말이 근사했어요. 뭐 항상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뭐 공정, 자유시장 경제, 공정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연설도 근사하게 하고 해서 좋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의 생각이 열흘 만에 바뀌더라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요? 예. 청와대 이전, 졸속 이전. 그걸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당했죠. 아니 지금도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했으면 나는 오늘날의 처지에는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게 맞아요. 거기서 차분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일을 했다면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사고도 안 일어났을 거고, 이렇게 두서없이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게 국방부 건물은 군사용으로 만든 건물인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 구청장 근무하면 딱 맞는 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구청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옮기는 과정이 대통령 당선인은 아무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2달 만에 글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방 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연쇄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생겼습니까? 그 합참 건물로 들어가서 지금 합참하고 국방부가 같이 있고 합참은 남태령으로 옮긴다는데 그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비용도 또 엄청나죠. 또 제일 이건 앞으로도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출퇴근하면 안 되거든요. 출퇴근하면 동선이 노출된다고, 암살 위협에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출퇴근하잖아요. 그럼 또 밀려난 외교부 장관 공관은 뭐 비서실장 공관으로 갔다가 거기 또 좁다 해가지고 뭐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기는 거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기사 쓰는 걸 가지고는
좀 안 되겠더라고. 제가 또 내 손을 내가지고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반대하는. 예. 그때도 한국의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지식인들, 보수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박수만 치더라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예. 청와대를 국민 품속으로 돌려주고 용산으로 간다. 그 명분에 다 속아가지고 예. 팬클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수가 윤석열의 팬클럽, 박수부대가 됐다. 너무나 무리하게. 그러고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킨 건 싹 무시해버리고 한마디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하면 됩니까? 침 뱉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 과정이 또 치졸했죠, 좀. 그리고 거기서 중도층, 정청 이탈해가지고 지지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 작년 총선까지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 뭐, 이걸 보면서 특히 의료 대란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때부터는 윤석열에 대한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선생님은 비교적 일찍 이제 그거를, 간파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쪽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잠깐 조국 수사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그 조국 수사도 뭐 외향적으로 보면 되게 공정하고, 그런 걸로 비치지만 사실은 이제 조국 부부의 뭐 잘못과 별개로 그 수사 방식이나 그 뭐 수사 의도나 이런 거에 사실 좀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이제 자기의 어떤 출세 발판이고, 그다음에 또 총장이 되는 그 배경도, 총장이 되는 그 사정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던데, 자기가 사실 원래 그 제일 밀렸거든요, 후보에서도. 근데 4명 후보 중에 검찰 개혁을 제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일종의 충성서약 보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위장이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많은 사람이 좀 속은 게 아니냐. 저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어떤 그런 검찰 고위직 출신들 이렇게 뭐 법조에 만나보면 다들 지금 와서는요, 다들 잘 몰랐다, 그 사람을. 쏘갔다. 상당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해서 대통령 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 윤석열을 이용하려다가 윤석열한테 당했다고 봐요. 그거는 정권 차원에서 저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기사로도. 왜냐하면 윤석열 출발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무리가 많아요. 예. 그것은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사이버상에서 북한 세력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뭐 좀 좌익적인 정치인들을 비판한 거, 그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갈등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대차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하는 말도 하니까 또 언론이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은 저희도 그때 기자들 중에도 많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동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박영수 특검 밑에서 주임검사로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잔인하게 단죄하는데 공을 세우고. 특검, 국정농단 특검 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폐수사의 말하자면 칼잡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 예. 그런데 검찰총장을 딱 시켜보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의 계산은 또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때부터 사실은 뭐 이미 대권을 꿈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 뭐 이미 중앙지검장부터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제
유명한 역술인을 부부가 뭐 자주 만나고 그때쯤 이제 천공 이런 사람들도 다 접촉을 해서 뭐 제자가 됐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지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친일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은 목숨까지 뭐 바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야. 하야하지 않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거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제일 다른 점이죠. 이 사람 감옥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 투지는 저는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건 알아줘야 돼. 그런 근성은 알아줘야 되는데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데서 안보와 경제를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네. 그 지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그런 측근의 최측근의 국정농단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었는데 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성격이 완전히 박근혜 다른. 대통령 탄핵 자체가 그건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그때도 근데 만장일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8대 0이었죠 그때도. 그건 이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가 정책에 개입한 게 없잖아요. 최순실 씨가 뭐 총리를 임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같은 정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러나 이 김건희 씨는 또 부인이 영향이 가장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가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을 아니냐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심리적 관계를 포함한다면은 또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하고 국가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최순실과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크죠. 이거는. 이미 뭐 최근에 드러난 몇몇 그 뭐 음성 파일, 그 김건희 씨 대화가 담긴 목소리가 담긴 뭐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봐도 이미 여러 군데 국정에 관여했다는 이런 정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작년 12월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네. 이번 이 계엄의 진짜 이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한 계엄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보호용 계엄 아니냐 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최근에 명태균 쪽에서 공개한 그 음성 파일, 한 2분짜리 음성 파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거기서 보면은 작년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그것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윤상현 뭐 상현이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 안 그러고 봤겠지. 그래서 네.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구가 되었다는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았다고 굉장히 봐야죠. 초조했을 거라고. 네. 그게 비상계엄령을 12월 3일로 정하는데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무리한, 무도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진짜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 목표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을 조사하겠다는 게 목표였다고 지금 두 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거 가지고 비상계엄령 쳤을까? 아니면 진짜 이유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이번에 명태균
그 녹취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다룰 거리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기자들이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 폭로한 그 보면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뭐 조선일보의 그런 논조, 특히 그 뭐 양상훈 주필이 썼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그런. 근데 그 발언을 한 게 그건까지 하지 않았나 그 발언을 싶어요. 한 게 계엄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주진우 기자는 좀 어떤 발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탄핵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녹음 파일은. 저도 그래서 그거에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물어봤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공개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 공천 개입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김건희도 또 명태균하고 통하고 이거는 분명히 그 전이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폐간, 그건 이제 별개거든요. 음성 파일이. 그렇죠. 별개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는 좀 이제 한번 더 취재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랬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줬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요사도 그렇지만은 그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총대를 매다시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동아일보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는 지금 계엄 사태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에서 보수 언론 중에서는 가장 언론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동아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고 하면 좀 이해는 가겠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배신감 비슷하게. 그리고 왜 조선도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제일 윤석열 정권을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열심히 변호하고 한 편인데도 윤석열 김건희 갈등,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할 때 보면 비교적 한동훈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논조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좀 김건희 씨가 상당히 격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감. 사감이 역력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대통령이 어째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파브릭 마인드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동양에서 우리 유교적 전통도 있지만은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은 공직자로 취업을 안 했잖아요. 공사 구분이 안 되면은 그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참 범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보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은 결국 대한민국 문명 한번 좀 진단을 해보시죠. 지금 문제. 저는 한국 보수는 아주 세계적 업적을 남겼죠. 지난 77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발전시킨 가끔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그러니까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 앞으로 이제 헌법이 명령하는 바의 평화적 자유통일의 과업을 남겨놓고 있는 게 보수인데 결국 지금까지 한국 보수는 역사 발전에 난 주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객은 좌파라고 주객을 나눈다면 결국 만든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욕을 먹고 때로는 부패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한국 보수의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죠.
하나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네. 자주 국방 의지가 없고 사대주의적 아주 타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 해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보수층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보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보에 무심합니다. 지금 본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안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뭐 성조기는 열심히 흔들고. 노예 건성. 성조기를 왜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노예 건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안보를 포기한 보수는 껍데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언어 정책. 오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언어 정책입니다. 한국어가 망가지도록 만든 게 보수층입니다. 즉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한자를 포기했잖아요.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결정적 실수거든. 이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 다음에 교양이 무너지고, 교양은 건전한 정확한 한국어에서 비롯되는 건데 어휘력이 부족해지고,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분별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선동에 넘어가고,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에 보수의 반 이상이 넘어갔다는 것은 저는 한글 전용에서 빚어진 어휘력의 쇠락, 분별력 약화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국 보수가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거 회복하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결국 특히 보수의 지도층은 교양인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양인. 그리고 대국을 보는.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지도층이 이렇게 약화됐고,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 파묻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선전해주고, 그 무슨 강사라는 사람. 전한길? 네. 그 사람을 보수 언론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아니, 그 사람 말을 한번 풀어가지고 그걸 지성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 보수 실력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실력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19세기에 영국의 저술가 중에 토마스 칼라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 보수가 그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전쟁할 때, 그리고 개발연대에 딱 정신 차리고 이랬던 이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면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견제하는 게 교양이거든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교양, 인간관 이런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아까 이제 안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나친 그 의존, 안보 의존. 그래서 이제 뭐 겉으로는 이제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한미일 동맹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하고 한미일 동맹 조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을? 좀 뭐 같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한미일 동맹이 같이 움직여야지. 예, 거기서 일본을 뭐 분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니, 근데 일본 완전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역사적인 뭐 이해관계부터 해서 뭐 독도 문제나 아직도 계속되는 현안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본 군이 유사시에 우리 뭐 동해나 또는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어떤 그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그 정서가
그것을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공통분모가 더 많죠.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고 있고, 더구나 전략적인 목표가 네. 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다만 중국에 대한 태도는 다르지.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반중적이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중으로 갈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뭐 그 정도지. 저는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윤석열 정부의 그런 외교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저는 않으시는 잘했다고 건가요? 봐요. 한미일 동맹 회복,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을 만한 업적을 쌓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그게 또 와야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유일한 성과가 무너져 버리는데.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뭐, 핵무기, 저희가 이제 그 NPT, 거의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핵무기는 안 만든다, 이제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강한 어떤 그 통제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핵무기 포기 명문화를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뭐 사실은 대가나 이런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좀 국익 차원에서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NPT 가입했지만은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그 NPT 10조에 있어요. 그러면은 핵 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에 아주 치명적 위험이 있을 때는 뭐 6개월 전인가 통보하고 네. 빠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걸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된다. 이 10조를 가지고 정식으로 언제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10조에 따라서 탈퇴하겠다. 라는 선언만 해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는 한국과 미국의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건 언제든지 우리 행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방안으로서의 나토 방식의 그 핵 공유, 네. 핵 공유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도 미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고 요새 미국에서는 차라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포린 어페어즈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그 잡지에서도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일 간에 그 바이든 정부 있을 때 뭐 약속한 거 그게 구애되지 않고 트럼프가 등장했으니까 우리의 찬스로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핵무장 하는데 단숨에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은 이미 농축 우라늄 같은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하고 하는데 한 1년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걸리니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핵 공유 정도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조금 뭐 또 있으면 더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 또 하면 뭐 한참 길어질 텐데. 어쨌든 근데 뭐 그 핵무기 이런 자주화 그러니까 핵무장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뜻 뭐 동의하지 않고 아마 조 선생님 주장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소수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예, 뭐 소신 있는 목소리시긴 한데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핵 공유 얘기는 많이 하긴 하죠. 예, 그거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핵 공유 문제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뭐
영원한 우방도 뭐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듯이 미국도 언제든지 자기네들 국익에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위험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방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뭐 한국도 언제 내찰지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협정에 의해서 영국, 러시아,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휴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면교사. 카드가 첨단 제조업 아닙니까? 우리는 첨단 제조업과 재래식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데 두 개가 카드니까 미국이 한국을 우크라이나 대하듯이는 못하겠지. 자, 우리가 이제 뭐 진정한 보수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이 내란 사태를 맞아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성, 진짜 보수 우파의 반성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지금 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아스팔트에서는 정강훈 목사가 돋보이는데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정강훈 목사의 그런 주장. 그분은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은 2019년 조국 수사를 네.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했는데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유통일당이 실패하고 나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우리가 한석도 안 나올 수 있느냐? 뭐 그런 억울한 면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이 광장에 우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좌파에 비교하면은 동원력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그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좌파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뭐 애타는 것도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네, 그런 심리가 좀 있죠, 그게 지금. 아주 네.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대결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많이 모일수록 지금 중도층은 이탈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설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문민정부를 외치고 그 앞에 전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이. 그 역사 파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청도 없애버렸습니다. 중앙청이 과거에 조선총독부였던 적은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정부종합청사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역사관이 왼쪽으로 가더라고. 김영삼의 역사관은 보수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좌파적 역사관이었다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단죄하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거대한 좌경화가 시작된 겁니다. 좌경화가 시작되고 사실상 주도권을 좌파가 잡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보수 진영 우파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아니, 근데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잠깐 끼어들어 죄송한데, 전두환 노태우의 그 군사반란 단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난 반대. 아, 그러세요? 어?
난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 그건 또 뭐 좀 그건 왜냐?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할 것 이거는 같은데. 역사로 넘기기로 합의가 됐다고. 음.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전전 건강등 차이에 5.18 특별법으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분들이 다 12.12 사건, 5.18 이거는 이제는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 역사의 장으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의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합의고, 근데 국민의 어떤 그런 정의나 이런 그 법 근데 감정이 그게 안 없었어요. 맞으면. 그 당시에 5.18 역사를-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예. 단죄해야 된다는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딱 선을 긋고 이거는 현행 헌법 체제로는 처벌 불가능이다. 그러다 순수하게 김영삼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그 정도라고. 제가 설명하고 정광훈 목사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설명하면서 예. 그래서 한국에 거대한 좌경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음. 우파 진영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아, 예. 쌓여가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번에 음. 어떤 식으로 터졌느냐. 이게 아주 변칙적으로 터진 거지. 윤석열 보호, 예.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음. 그러니까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적 이유가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감정. 뭐 이념이 중요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트럼프가 득세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민주당 세력이 주도했던 이른바 PC라는 거 있잖아요. PC. Political Correctness. 네. 위선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랑 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면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 좀 지금의 주장이나 행동이 이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와는 별개로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간의 네. 어떤 저변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 그걸 놓쳐버리면은 비상적인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그 뭐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장관이 뜻밖의 제일 많이 뭐 그것도 이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 나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이준석, 그다음 이제 새롭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또 출발하는 것 같아요. 대선 이 경쟁에. 이 세 사람을 뭐 간단하게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경선 과정에서 난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 찬성으로 계속 가겠느냐. 그 다음에 탄핵이 이미 인용됐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수 있겠느냐 하는 쪽과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죠 아마. 그게 뭡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 김문수 장관 쪽에는 상당한 그 시국간의 차이가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노선 투쟁이 있느냐 없느냐. 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선 투쟁을 하려면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 이거하고 결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표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그간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잘 못 던지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책을 봐도 완전히 이렇게 뭐 확 반대쪽으로는 못 돌아서고 여전히 이쪽과의 뭔가 그 끈은 좀 이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는 주장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그거는 맞죠. 네, 예. 그건 근데 먼저 또 근데 선관위 또 문제는 또 얘기를 했더라고 그렇죠. 별개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현재 정면 승부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보는 건지 상당히 그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또 그 세력이 경선 과정에 개입할 거라고. 그 책에 보면은 주류 정치인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음모론자들과 결탁하면은 결국 음모론에 먹혀버린다 하는 경고를 아주 세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책을 썼을 때고 실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경선 과정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노선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선투쟁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의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 후보가 예컨대 윤석열 계엄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집권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지지 기반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국민의힘 경선의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과연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경선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지지 기반 그런 정서와 또 상당 부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되고 지금 현재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노선 투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다음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계속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승산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8대 0으로 아주 명확한 결정문이 나올 때 새로운 또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2달이라는 시간에 좀 묶이겠는데 근데 경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요. 한국 정치에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정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쪽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 드라마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준석 의원과의 무슨 단일화까지 포함한 플랫폼을 좀 넓히든지 2021년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드라마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대선도 뭔가 또 좀 승산도 있다, 보수 진영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승산이 있는데 지금으로는 뭐 여론상으로는 불리하게 나오죠. 불리하게 나오고 그 탄핵이란 게 너무 크고 그렇죠. 그 개헌하고 임기 단축론 있잖아요. 그걸 한동훈도 책에서 그걸 주장했던데 그 부분도 좀 이슈가 될까요? 지금 개헌이 이게 우선 대선 전에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지 결국 공약에 공약이죠. 담도록 하겠다는 요구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4년으로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다 공약에 의해서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무슨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공약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각자 나름대로의 개헌 공약을 할 텐데 합의된 안을 가지고 공약은 못 할 거라고. 그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합의문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고 그건 또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헌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로 딱 직선제 개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각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원 집정제도 있고 중임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내 임기는 언제까지 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한동훈은 밝혔던데요? 네, 밝혔더라고요.
선명하게 밝혔다. 3년 밝혔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해야 그게 신뢰성이 있는데, 개헌 약속한다고 해가지고 또 대통령 되고 나서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칙론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중심제는 워낙 결함이 많아가지고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도 없고, 예. 탄핵이 남발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없다. 뭔가 개헌이 필요하네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예. 소규모로 한다면은 부통령제를 둔다. 그러면은 탄핵의 실효성이 좀 줄어든다고요.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예. 사람만 바뀌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되고 바로 직무정지되는 거, 요것도 떼버리고, 그 결정될 때까지는 현직에 있어야 된다. 하면 혼란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감사원 같은 거는 사실은 국회 밑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감사원은 지금 독립기구지만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런 거. 또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대한 이 개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중앙 단위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말하는 진짜 분권을 하려면은 중앙 권력이, 중앙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에 넘겨주지 않으면은 껍데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개헌 과정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하다가 보니까 개헌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개헌해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개헌을 한다 하는 그 합의가 공약에 담겨지도록 여론을 일으키는, 뭐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시간이 뭐 얼추 1시간 된 것 같은데.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혹시 조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꼭 정리 차원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나겠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세계 민주 랭킹에서 한국이 22등에서 32등 된 거 있잖아요. 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더라고요. 10등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참 공적 아닙니까? 공적 아닌 공적이 돼버리거든.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가 뉴욕타임스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언론이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언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보면서 뭐랄까요, 이 역사와 한국의 현대사는 참, 역사와 인간이 만나면은 역사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면 그분은 한때 좌익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6.25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반공주의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역사와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한국 역사를 이렇게 꺾이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때 뭐 방골 기자로 유명했고 3번 퇴직당했거든요. 박정희 때 1번,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2번. 근데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한국 현대사의 위대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런 변화. 근데 그게 다 역전극이고 한국은 역전 드라마를 쓰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이 위기도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는 뭐 최근의 가장 큰 위기가 외환, 1997년 외환 위기였잖아요. 외환 위기를 우리가 제일 잘 극복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런 세계적 경제를 만들었는데, 이번 이 사태도
이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라는 거 한자로 딱 써놓으면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거에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왔어요.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 다 윈윈 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지금 다 이렇게 쫓겨보니까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하는데 뭔가 좀 드라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서울올림픽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져요. 네. 다음 주 이제 탄핵 선고가 중대한 그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또 치러진다면 거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후퇴한 여기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새로운 또 드라마를 쓰면서 다시 성장의 어떤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를 들추어내가지고 공론화하면은 결론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의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아마 처음일 건데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안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언론이 군대 비판 많이 했습니다. 군대 학살하는 것도 막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잖아요. 1951년 그때는 면장까지 뽑았습니다. 16,000명을 선출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해봐야 된다. 시행착오 불가피하다. 그러려면 참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못 참았잖아요. 벌컥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국 보수 정신의 기준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반보수적인,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맨날 주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신이나 어떤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오히려 파괴를 하고 그렇게 나서니. 가장 큰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바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그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죠. 네. 오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조성식의 후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갑전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